네, 안녕하세요. 포텐셜TV의 황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구루입니다. 네, 오늘은 반려동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이 1,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25.4%가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른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2022년도에 인구수를 5,155만 8,034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중에 1,3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4명 중에 1명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 규모가 그런 반려동물 기르는 인구랑 비례해서 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어. 그러니까 농촌경제원에 따르면은 2015년 기준으로 한 1조 9천억 원 정도의 시장 네. 규모가 지금 22년 기준으로 4.5조 원,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 그리고 2027년 정도 되면은 6조 원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기르는 인구도 많아졌고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더군다나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 기업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스타트업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든 이유들은 뭐가 있다. 바로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나는 인식을 하는 거지. 네, 성장하는 그런 흐름, 분위기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노년층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굉장히 좋아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관련해서 뭐 예능도 많이 나오고 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은 아까 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인 가구나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이제 애정을 쏟는 네. 동반자 같은 느낌의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 최근에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르다 보니까 관련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업체들이 보통 있다고 보면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주 중에서 식으로 대체되는 이제 네. 사료나 아니면 이제 먹거리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성장한 거는 사실인데, 식품 산업에서 점점 의식주로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강아지가 사는 집이라든가 네. 옷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케어라든가 그 펫 케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죽었을 때,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수명이 짧으니까 네. 죽었을 때 관련해서 뭐 장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반려동물이지만 좀 의인화되거나 휴머나이저 같은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지. 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단순히 동물이다라는 생각보다도 가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제 지인 중에는 그 말씀처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한 지인도 있었어요. 그 추모공원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납골당에서 반려동물을 이제 화장시키고 나서 남은 그 재를 모아서 보석처럼 목걸이나 뭐 반지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관련 서비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사회적으로 이것도 어떤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개나 고양이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지 네. 실제로 반려동물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거든. 예를 들자면은 파충류라든가 혹은 곤충이라든가 혹은 특이한 동물이라든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이 펫케어 산업 자체가 글로벌에서도 통계적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 한 2,3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됐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4.1조 원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펫케어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1인 가구나 노인 가구라든가 MZ 세대들의 그런 수요들이 여기에 좀 쏠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 네. 보험 서비스도 생긴 거 아세요 혹시? 아우, 맞아. 보험 서비스도 생겼던 게 보험 회사에서 그런 걸 또 서비스로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보험 서비스의 가입률이 네. 일단 많은 건 사실이나 생각보다 보험 가입에 대한 비중이 높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인정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야 가입을 사람처럼 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네. 못했다는 게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대 부족 현상이 너무 가중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동물병원이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인데 반려동물 인구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대체 자가검진 키트라든가 네. 대체 의약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크게 증가할 거라 보고 있거든.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걸 내가 살펴봤는데 펫케어라는 분, 그러니까 펫을 관리하는 서비스는 선진국형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강아지 평생 돈을 쓰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알아? 2, 3천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거의 한 3, 4천 정도 든다고 아, 하더라고. 그래요? 고양이가 2, 3천 정도 든대. 그랬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자기의 소득의 일부를 거기에서 쓴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되면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 보통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들은 잘 안 바꿔요. 사료도 안 바꾸지, 못 바꾸죠. 병원도 안 바꾸지, 네. 장난감도 그대로 쓰지. 그러다 보니까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초창기에 잡으려는 기업들의 마케팅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관리랑 헬스케어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인구를 좀 공약하겠다 이런 그런 정책도 내놨었거든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이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의 진료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할인이 되는 건데 일단은 올해 안에 가능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책적인 변화 앞으로도 좀 계속 되겠죠? 일단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 이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보험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럼 보험회사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실제로 북미 네.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펫 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20%가 넘어 급성장하는 네. 분야거든. 근데 재밌는 거는 북미에서도 가입자가 대략 한 345만 명 정도? 꽤 많지.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1.8억 마리가 지금 길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럼 우리나라도 이쪽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나게 늘어날 네.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부에서 면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뭐 반려동물을 위한 뭐 금전적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에 돈을 쓰는 부분들을 비중을 낮춘다는 얘기고, 그 돈이 어디로 갈까? 나는 보험으로 간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면 정부가 제약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정책을 좀 풀어준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인간 의약품을 제조하는 곳에서는 반려동물 의약품을 같이 제조를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에서 이미 풀려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차츰 풀릴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 관련된 의약품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분명 생길 것 같거든요. 뭐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일단은 뭐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이제 심리적인 안정과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만큼 개인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 정책이나 뭐 지원책들이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보유세,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보유세 중에 하나가 이제 등록 면허 뭐 이런 것들이거든. 무조건 의무 가입을 해서 동물 등록제 같은 것들을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기쁨으로 기르고 뭐 즐거움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부담을 느낀 MZ세대에 도구로 생각해서 유기하는 것들도 좀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거든. 뭐 고속도로에서 버리고 간다거나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또 여기서 동물 등록제가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됐었고 21년부터 지금 정책적으로 동물 등록제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 윤리 인식부터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인다는 그치.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네. 커질수록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으로 보고 있어.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반려동물 전용 택시, 택시가 반려동물 택시가 있어요? 반려동물 전용 택시가 있어. 왜냐면은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개 데리고 타는 거 싫어하는 네. 분들이 있어가지고 펫 택시라든가 그리고 뭐 유치원은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연계지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 무슨 반려동물이 뭐 껌을 씹어,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사람이야, 뭐 옷을 입혀, 막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나 당연해졌잖아.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나올 수도 있다. 어. 나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동물들에 대한 그 기준들이 좀 완화돼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을 했잖아. 봤지?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실부모 해가지고 세로가 삐져가지고 방어하느라 탈출한 사춘기 얼룩말이다. 해서 감정을 부여했어요. 인간처럼. 또 이렇게 재밌게 사람들이 인기가 엄청 많아졌어. 네. 근데 나는 여기서 또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러면 우리 사회적 인식 속에서 동물원의 역할보다 그런 이제 희귀 동물이나 그리고 이제 뭐 특수 동물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자격증이 좀 더 완화가 된다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겠다. 지금 천연기념물은 사실 이제 기르는 것 자체도 불법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으니까 아무래도 좀 주목도 높은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아. 네. 시장의 변화까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블루오션이잖아요. 투자 포인트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이슈라든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각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